본격적으로 그러면 양도 차익 한번 산정해 볼게요. 양도 차익은 상정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양도 차익은 내가 판 금액 양도가액이라고 하죠. 내가 산 금액 취득가액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빼면 양도 차익이 형성이 됩니다.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게 양도소득세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는 조세 정책 목적이 강한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모든 비용이 다 경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에서 딱 열거된 비용만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인정되고 어떤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겠죠. 그럼 먼저 양도가액부터 볼게요.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보통 매매계약서에 이제 거래 금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가끔씩은 특약상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매수자가 이 부동산을 너무 사고 싶어. 근데 매도자가 세금 때문에 안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그럼 너가 내야 될 세금 내가 내줄게 라고 해가지고 특약사항에 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부담하기도 한다 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이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란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양도가액에 산정돼야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양도가액을 5억이라고 측정했습니다. 근데 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1억은 매수자가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1억은 다시 양도가액에 산정해서 매도자의 양도가액은 6억이 되겠네요. 그럼 6억으로 다시 계산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더 늘어나겠죠. 계속 순환 방식에 따라서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유권에서 보면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가액이 늘어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증가하지만 최초 1회 한해서 계산된 양도소득세만 합산할 뿐 순환 방식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전부가 합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구분 표시한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취득가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별도 취득가액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필요경비 항목에 이제 이 취득가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항목에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취득가액, 두 번째가 자본적 지출액, 세 번째가 양도가액입니다. 근데 필요경비에 합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 편의성 측면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취득가액을 별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 보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매매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도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는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취득계약서는 안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왜 그렇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취득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2005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양도차익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법에서 이 매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세 가지 방식입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로 해가지고 취득가액을 산정해라. 그럼 매매가액이라는 건 뭐죠?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었을 때 이 부동산과 뭐 위치라든지 용도라든지 구조가 같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의 3개월 내 거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2006년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 하반기부터는 특히 아파트와 같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 거다라고 하면은 뭐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가액을 활용하려면 부동산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감정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부동산을 취득 계약서를 분실할 거를 예상하고 감정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환산 취득가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도가액을 갖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분의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계산해가지고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 4억 매매 계약서를 가졌어요. 근데 납세자가 취득 계약서가 없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 사례가액도 확인할 수 없고 감정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환산 취득가액 도입 계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4억 원 곱하기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2억 원 분의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0.5억 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취득가액은 1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뭐 토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 아니면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산정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면은 실제 매매 계약서 금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환산 취득가액이 더 높다고 해가지고 실제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세무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인정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2006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매매로 거래한 것들은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에 취득금액이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등재가 돼 있다, 기재가 돼 있는 것들은 무조건 그 취득가액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이전에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들, 하는 그 부동산 중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절대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과세 관청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감사 지적사항으로 추징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전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를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전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때 실제 계약서를 갖고 신고를 했습니다. 전산에 실제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산 취득가액을 쓴다? 당연히 부인 추징되겠죠. 두 번째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것도 낙찰 금액이 확인되잖아요. 과세관청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도 과세관청에서 정부,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때 부동산 취득가액 확인해 주세요. 공문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취득세 과세 표준이 아파트 분양가액이에요. 당연히 분양받았으면 환산 취득가액을 쓰면은 취득세 과세 표준을 확인해가지고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봐가지고 추징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상가 같은 거 양도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재무 상태표에 표시된 취득가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얼마, 이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복식부기로 이제 신고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면은 취득가액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이런 거 다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령 취득 시기가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취득했다 할지라도 절대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이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을 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취득했다. 즉 2026년도 전에 취득했다. 두 번째는 건물을 신축했다. 근데 이 중에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내가 실제 입증 자료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은 내가 실제 들어간 공사비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무사님들이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무시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이제 이거를 방어하는 어떤 규정을 내놓죠. 그게 바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물로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 해당 건물분에 대한 5%를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로 해가지고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산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더라도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은 그때는 환산취득가액 인정해줄게. 대신에 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때 가산세 내, 즉 환산취득가액 중 건물에 해당하는 5%를 가산세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신축하거나 아니면 증축한 날로부터 5년 내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어요. 5년 내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이 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면은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은 비과세는 12억 이하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12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런 경우에 환산취득가액 적용된다. 그러니까 비과세 10억 원 이하의 양도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아예 적용되지 않지만 10억 원을 초과되면은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커서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작하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즉,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커서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으니까 가산세 적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중 건물에 해당하는 5%를 적용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취득가액과 관련돼서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입니다. 즉,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를 합니다.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드러나겠네요. 취득가액은요? 내가 무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럼 무상으로 받았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되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상속세, 증여세 신고할 때 원칙은 뭐죠? 시가예요.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그때 보충적 평가 방법, 즉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세, 증여세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겠죠. 만약 시가로 신고를 했다. 상속 증여세를 시가로 신고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겠죠. 감정가액이라든지 매매사례가액. 근데 기준시가로 신고했다. 내가 그러니까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기준시가로 신고했다. 주택 공시가격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나중에 주택 공시가격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때 과세계산에서 결정할 때 대부분은 기준시가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은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달라지겠네요. 한번 사례를 볼게요. 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주택을.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간이 있는데 이 상속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으면은 신고 금액이 이제 취득가액이 되고, 신고를 안 했으면 과세관청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은 기준시가로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을 나중에 이제 8억에 양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상속세 신고할 때 시가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죠? 8억에서 내가 신고한 시가로 신고했기 때문에 7억 원을 차감한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내가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8억 원에서 그때 신고한 5억 원을 차감한 3억 원이 이제 양도차익이 되는 거고, 만약 상속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시가평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상속세 증여세 때 평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평가 금액 자체가 나중에 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줄일 수 있어가지고 양도세 부담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시가로 평가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죠. 그때는 상속세 증여세는 평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세부담은 작아지겠지만 양도소득세는 갭이 많이 벌어지겠죠. 양도세 부담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 즉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상속세, 증여세 신고할 때 부동산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컨설팅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세 때 내가 이미 혜택을 받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도할 때 그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곳만 혜택을 받아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로 넣었으면은 나중에 양도세 산정할 때 취득가에서 그만큼을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까 실거래가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을 때 저희들이 가장 많은 사용하는 게 환산취득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 때 감가상각비를 반영했다 할지라도 빼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를 산입했다고 하면 취득가액에서 차감돼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